물 위에서 김인숙 단편 소설. 지은씨 아니에요? 나를 먼저 알아본 것은 태민의 친구였다. 아마도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던지 제대로 추스리지도 않은 바지 벨트를 한 손에 움켜쥔 엉거주춤한 자세였다. 엉거주춤한 그의 자세만큼이나 내게 역시도 그 친구의 등장은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태민이 자기 친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을 한 적이 없기도 했지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가 자기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 나를 불러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이라는 성으로 기억되는 그의 친구를 만났던 것도 그 때문이 아니라 김의 애인이었던 윤숙 때문이었다. 윤숙과 윤숙이 아저씨라고 불렀던 김과의 사이가 깨진 뒤 나는 다시 김을 만날 일이 없었다. 김은 잠깐 망설인 뒤 자신이 들어가려고 했던 방을 가리켰다. 태민은 아마도 그 방 안에 있는 모양이었다. 문이 활짝 열려있는 방 안에서는 여러 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오고 있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라니. 이날 아침 내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내게 이곳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위치와 장소도 알려주지 않고 전화번호 하나만 달랑 알려주면서 늦지 않으려면 택시를 타야겠다고만 했다. 그가 일러준 전화번호의 지역번호는 파주 지역의 것이었다.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코앞에 동네일지 모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는 너무 먼 거리였다. 전철과 버스와 택시를 차례로 갈아타고 이곳까지 오는데 꼬박 1시간 반이 걸렸다. 송어회와 매기 매운탕이 전문이라고 간판을 붙여놓은 음식점은 파주 시내도 아니고 차들도 별로 다니지 않는 외진 길을 한참이나 지나 느닷없이 등장한 수문 옆에 위치해 있었다. 물길을 향해 벌어져 있는 마당에 야외 테이블과 평상이 여러 개, 그리고 역시 물길 쪽으로 문을 열어놓은 방들이 한쪽으로 나란히 줄지어 있었다. 그러나 마당에는 그의 차도 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김을 만난 것은 야외 테이블에서 태민을 꼬박 20분이나 기다린 다음이었다. 혹시 하는 마음으로라도 그에게 다른 일행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면 물론 슬쩍 방안을 눈여겨보기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는 그는 늘 혼자였던 것이다. 김의 인도를 받아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시선들이 있었다. 느닷없이 나타난 한 여자를 향해 쏟아져 오는 시선들. 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오직 그와 그리고 내 곁에 서 있는 김뿐이었다. 나는 김이 나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에게 나는 자기 친구의 여자이기 이전에 한때 그의 불륜의 여자였으나 지금은 헤어진 윤숙의 친구였던 것이다. 저쪽으로 앉으세요. 야 임마, 태민이 옆자리 비켜드려. 김이 성을 내듯 말한 뒤에야 그가 나를 쳐다보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아 하고 소리를 내뱉었다. 내 애인이야. 태민이 그날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한 말이었다. 좌중은 아주 잠깐
극히 조용했다. 그의 소개가 너무 느닷없었기 때문이었을까. 누군가가 과장되게 그러나 어색하게 인사를 한 뒤에야 그 잠깐 동안의 침묵은 다시 부산스러워졌다. 누구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또 누군가는 반갑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은 내내 시무룩하게 시선을 비끼고 있었고 태미는 자신의 술잔에 자작으로 첨잔을 했다. 음식점은 수문 옆에 있었다. 한강 지류를 타고 농수로로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을 차단하기 위한 수문이라고 했다. 수문은 닫혀 있었다. 바람은 적당할 만큼 시원했고 하늘은 맑았고 점심때가 지난 음식점은 한산했다. 음식상이 치워지자마자 마치 후식이 나오는 것처럼 담요와 화투가 나왔고 그들은 예정된 순서를 치르는 사람들처럼 담요를 둘러싸고 모여 앉았다. 나는 그가 고스톱을 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들 중에 하나가 내게도 같이 끼라고 말을 했고 누군가는 자기 옆에만 앉으면 열심히 광만 팔게도 해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처음부터 그곳에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고스톱을 치든 안 치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임에 웬 여자가 끼어들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느닷없음은 결례였고 결례에 관한 한은 대충의 무시도 용서되는 것이었다. 그가 나를 그의 애인이라고 단언적으로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그 말에 배인 불순의 의도를 짐작해 버린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애인이었지만 그들이 존중해야 마땅할 존재는 아니었다. 그가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나에 대한 존중을 원했다면 나를 그런 식으로 소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인간은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윤숙이 말했었다. 내가 보기엔 너네 벌써 끝났어. 연애에 근사한 이별 같은 게 있는 줄 아니? 내가 하늘에 걸고 맹세하는데 그런 건 절대로 없어. 27살 윤숙은 하늘에 걸고 맹세해도 좋을 일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미 나도 알고 있었다. 아니,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사리 해서는 안 되는 거라면 적어도 이렇게는 나도 말할 수가 있었다. 그가 나를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미 나도 알고 있다고 말이다. 그랬다. 그는 나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 날이 사흘이고 나흘이고 때로는 닷새가 넘어가도 그는 그 공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목소리로 내 전화를 받았다. 아침에 전화하고 다시 저녁때에 전화해도 그는 한 달쯤 전에 통화했던 사람의 전화를 받는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버석거렸고 무엇보다도 나에 대해 무관심했다. 자기를 만나지 않는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궁금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는 내가 자기를 만나지 않는 시간 동안에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관심한 것이다. 너는 연애와 사랑을 혼동해. 그게 문제라고. 윤숙이 아직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줄 수 있었을 때 그녀는 한숨까지 섞어가며 내게 말하곤 했었다.
나는 네가 그 사람하고 사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숙의 충고는 한동안 내게 유효했었다. 적어도 그와의 관계가 시작되었었던 초반에 얼마 동안은 나는 그가 사랑 때문에 나를 만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권태 때문에 나를 만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다. 그 시간들에 나를 원하는 쪽은 그였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가 나를 원하는 만큼의 공간에서 그가 편안했던 것이다. 한때 그는 유부남이었고 나는 그의 숨겨진 여자였다. 내가 숨겨진 여자로서의 자리만 지켜준다면 그는 나와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술을 마실 수 있었고 그리고 같이 잠을 잘 수가 있었다. 내가 그에게 그런 것처럼 그 역시 내가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용인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는 윤숙이 말 따위에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그런 충고를 받아야 할 이유도 굳이 없었던 것이다. 내가 윤숙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윤숙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었다. 때로 그건 그저 믿고 싶지 않은 일에 속하게 되는 문제인 것이다. 왜 나와 계세요? 돌아보니 김이었다. 김이 평상에 걸터앉아 담배를 꺼내 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언뜻 윤숙을 떠올렸다. 여기서 지은 씨를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김은 담배를 물고는 있었지만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뭔가 다른 생각에 열중하고 있는 것 같았다. 태민이 녀석이 지은 씨를 아직까지 만나고 있는 줄도 잘 몰랐고 미안해요. 태민이 녀석이 원래 말이 없는 놈이잖아요. 김은 내게 뭐가 미안한 것일까? 태민과 나의 사이가 여태껏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김이 몰랐다고 해서 그게 김이 내게 미안해야 할 일까지는 아닐 것이었다. 김은 내가 그의 친구들에게 김과 윤숙의 한때 관계를 발설하기라도 할까봐 겁을 내고 있는 것일까? 윤숙과 김이 끝날 때 김의 행동은 몹시 비겁했었다. 윤숙과 김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김의 부인의 친구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날 밤 윤숙은 내게 전화를 걸어 길길이 뛰듯이 분통을 터뜨렸다. 그 뚱보 여편네를 만나는 순간부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 김은 그날 이후 윤숙에게 모든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윤숙은 김이 그날 이후 자기를 만나자고 울고 불고 애원을 했다 해도 자기가 다시 만나줄 리 없었으므로 자기가 채인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했지만 윤숙은 그 일로 자존심에 깊이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자기보다 1살 아래인 남자아이를 만나기 시작했으나 다시 유부남으로 복귀를 했다. 먼저 들어가세요. 김을 홀로 들여보낸 뒤 나는 다시 마당에 혼자였다. 이제 식당에는 그들 말고는 손님이라고는 아무도 없었고 식당 앞에 물길은 고요했고 수문은 닫혀 있었다. 고스톱이 시작되자마자 방 밖으로 나와 버렸음에도 태미는 나를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 그가 내 곁에 있기는 한 적이 있었던가. 나는 내가 보내온 지난 2년이 불가사의하게 느껴진다. 지난 2년 동안 그는 내게 존재하였던가. 나는 내게 존재하였던가. 나는 존재하였던가.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졸고 있던 걔가 화다닥 깨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돌아보아도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걔가 달려가는 쪽을 바라보니 주방 쪽 툇마루에 걸터앉은 여자의 모습이 겨우 보였다. 내게 전화로 이곳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아까 방 안으로 소주병을 들고 들어왔던 여자였다. 여자는 주방 툇마루에 앉아서 소주잔을 비우다 말고 나를 바라보며 말갛게 웃었다. 바쁜 점심시간을 보낸 뒤의 나른한 평화와 그 평화에 깃든 견딜 수 없는 생의 무료가 묵묵하게 뒤섞인 눈빛이었다. 여자가 내게 내밀어준 종이컵 속의 커피는 너무 진하고 달았다. 그거 한 잔 마셔도 될까요? 나는 여자의 발치에 쪼그려 앉아있는 걔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여자가 내 빈 종이컵 속에 소주를 가득 채워주었다. 여전히 웃으면서 여자의 웃음이 민망하기는커녕 위로가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몰랐다. 나는 그를 윤숙 때문이거나 김 때문에 만났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자리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당시 윤숙은 내게 애인을 만들어주고 싶어 안달인 상태였었다. 그러나 윤숙이 저처럼 내게 유부남인 애인을 만들어 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태민 역시 그 자리가 유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다. 그는 별 말 없이 술을 마셨고 내게는 별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갈 때 그와 내가 한 차를 탈 수밖에 없었던 건 역시 김과 윤숙 때문이었다. 그는 나를 바래다 주기 위해서는 꽤 한참의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집의 방향 때문에 같이 차를 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눈치였다. 그러나 택시를 같이 타고 10여 분이 지났을 때 그는 불쑥 택시를 세웠고 내게는 한마디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내리라고 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맥주를 3병쯤 더 마셨고 그리고는 같이 자버렸다.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암울하구나 함부로 잠을 자 버리는 여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 나는 그가 나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를 무시했고 경멸했으며 내 이름조차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를 왜 받아들였을까? 내가 12살일 때 내 집에서 목을 매달아 죽은 이모. 이모는 21살 나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죽었다. 이모가 사랑했던 남자는 서울의 늙은 법대생이었으나 폐병을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이 법관이 되기 전에 죽음을 먼저 맞이하리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고 당연히 집안에서는 이모의 사랑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모도 역시 그 남자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
믿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모의 죽음은 저 세상으로 먼저 가서 그 남자를 기다리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모가 죽은 뒤에도 남자는 죽지 않았고 살아서 법관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얼마 후에는 마을이 속해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다. 그가 국회의원에 입후보 하던 해에 내 나이 21살이었다. 나는 그가 마을 공터에서 그의 아내와 함께 연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가득 모인 공터의 맨 뒷자리에서 까치발을 세우다가 말고 나는 토하기 시작했다. 죽음은 이렇게 차갑구나. 너무 차가워. 하는 이모의 목소리가 하얀 맨발의 영상과 함께 내 머리통을 쾅쾅 두드려 댔다. 모든 관계는 어차피 불통인 거라는 생각을 내가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이모의 하얀 맨발을 목격해야만 했던 그 신새벽의 나이 12살 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모의 죽음을 배반이라고 생각했다. 폐병쟁이 이모의 애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나 역시 이모를 사랑했던 것이다. 엄마, 아버지 몰래 폐병쟁이 늙은 애인을 만나러 갈 때마다 내 손목을 붙들어야만 했던 이모. 나는 그 이모와 걷던 달밤의 저수지 옆길을 사랑했고 무엇보다도 내 손을 늘 땀으로 축축하게 만들던 이모의 손, 그 안타까운 떨림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이모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가. 태민과 처음으로 잠을 잤던 날 새벽, 나는 그가 깨어나기 전에 그 여관방을 홀로 나왔다. 사흘 뒤 그가 내가 일하는 곳으로 전화를 걸어오기까지 나는 정말이지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일하는 곳, 그곳은 극장이다. 매표구에서 표도 팔고 관객들의 좌석 인도도 하고 입구에서 표를 받거나 매점에서 일을 돕기도 한다. 예술영화 전용 극장이라는 간판이 함께 붙어있는 내 직장은 서울의 요지에 있었고 우수에 가득 찬 예술인들과 젊은이들이 그 거리를 메웠다. 사촌 언니의 후임으로 그 극장의 매표구에 앉게 되었을 때 나는 한동안 내가 매표구 점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다니기가 힘들었다. 22살의 나이가 극장표나 파는 매표구에서 시들어 간다는 것은 우울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나는 생각을 바꿨다. 내가 일하는 곳이 보통 극장이 아니라 예술영화 전용 극장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내가 만나고 다녔던 남자아이들은 내가 일하는 극장의 이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물론 공짜로 극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2번 이상을 넘기지 않았다. 그 남자아이들이 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날 운명처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게 되었다. 그 아이들은 타르코프스키 같은 영화 감독의 이름은 절대로 알지 못한다. 10번쯤을 반복해 알려주어도
그 아이들은 절대로 그 감독의 이름을 외우지 못한다. 소망하건대 나는 내가 일하는 좁은 매표구 안에 비디오 상영기가 있어서 일하는 동안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영화들을 실컷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나는 그 아이들이 춤이나 술이나 포켓볼에 바치는 것만큼도 내게 열정이나 사랑을 주지 않는 것에 무관심해질 수가 있었다. 나는 그들을 경멸했고 그들에게 무관심했으므로 상처받지 않았다. 태민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나는 내가 일하는 곳이 예술영화 전용 극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 한 번뿐이었다. 그는 내가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가 내가 일하는 극장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서운했다. 그가 매표구에 손을 넣는 순간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도 적어도 내가 일하는 극장의 영화를 보러 와주기를 나는 바랐다. 그가 매표구에 손을 넣는 순간 나는 그 손을 알아볼 것이며 그리고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했다. 그건 연애든 사랑이든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그 즈음 나는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었다. 당신 아내는 예쁜가요? 라고. 그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는 하루에 한두 갭이나 겨우 피우곤 하던 담배를 연달아 2대나 피워 물었다. 그가 내게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어야 할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나는 그에게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자리만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남편을 양보해 달라고 말하기라도 할 거라고 그는 믿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저 알고 싶을 뿐이었다. 그 여자가 예쁜 여자인지,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 여자인지, 그저 그런 것들을. 어쩌면 내게 가장 미숙했던 것은 이별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가 나하고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이혼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한동안 충격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가 내게 그 사실을 알린 것은 이혼을 하고 나서도 2달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그때는 그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던 무렵이기도 했다. 사흘이 닷새가 되고 닷새가 일주일이 되다가 급기야 열흘째 연락이 없던 날 그는 열흘 만에 만난 내게 이혼을 했노라고 말했다. 나는 당연히 그 일이 그가 나를 만나지 않았던 열흘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곧 이어 그것이 한참 된 일이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은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너를 열흘 만에야 만난 것은 이혼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 이혼은 이미 한참 전의 일이었노라고. 앞으로도 날 만날 건가요? 한동안 침묵 속에 빠져 있다가 나는 겨우 고개를 들고 그에게 물었다. 뭐하러 그런 말을 묻니? 그는 그런 식으로 내 질문을 피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 물을 수가 없었다. 그때 그의 표정은 더 이상은 내게 어떤 질문도 허용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우리 사이가 이제 끝이 난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가 이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를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나를 그리워하지 않는 나날들에 나는 또다시 이제 나와 헤어지고 싶은 거냐고 물어보았지만 그때에도 그는 그런 건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여전히 내가 전화할 때 내 전화를 받았고 나를 만났고 나와 술을 마셨으며 나와 같이 잠을 잤다. 무관심만큼 가혹한 이별은 없다는 것을 나는 그때에 알았다. 그러니까 윤숙의 말처럼 이제 그와 나 사이에 남은 것은 누가 먼저 차고 누가 채이느냐의 수순만 남은 것일 터였다. 전화를 끊고 아줌마 물 한 잔 소리치던 김의 말허리가 뚝 끊어졌다. 아직 여기 계셨어요. 술이 꽤 오른 모양인데도 그는 아직도 내가 불편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가 전화를 걸고 있을 때처럼 그저 마당 저편의 물길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도 여기 있었느냐니. 저들은 그럼 내가 말없이 사라져 주기를 원하기라도 한 것일까. 아마 태미는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냥 내버려둬. 걔는 이런 거에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관심의 말이다. 그 사람은 나하고 헤어지고 싶은 거겠지요. 아마도 그렇게 묻고 싶었을 거였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목이 메어버렸고 김은 그런 나를 내려다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듯 하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내 옆자리 평상에 엉덩이를 붙였다. 이해하세요, 지은씨가. 뭘요? 알잖아요, 저 자식 어떤 상태인지. 이혼은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라고요. 나이 30의 중반을 훨씬 넘겨버린 지금에 와서는 전임교수 자리 하나를 따내는 것 이외에는 생의 다른 희망이 없다고 말했던 태민이었다. 그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가끔은 그도 내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의 이혼은 그 모든 것의 성취였을까? 혹은 포기였을까? 나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더불어 그의 곁에 머물러 있던 지난 2년 동안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가 나를 그리워하지 않게 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에 대한 그리움을 버릴 수 있었을까? 태민을 만난 건 화장실 입구에서였다.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의 문을 열고 나오다가 태민은 나를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우뚝 섰다. 나는 그에게로 다가가 오래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내 시선을 받고 서 있던 그가 얼굴을 돌리고 그리고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을 때 나는 힘차게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뭐라는 짓이야? 나는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낮은 목소리로. 최근에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버석거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사납게.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내게 그가 말했다. 엉덩이가 아팠지만 나는 치마를 털면서 일어섰다. 그가 내 손목을 잡아채듯 붙잡았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잠깐 사이에 훨씬 누그러진 목소리로. 그래도 어딘가 한 구석쯤은
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것도 같은 목소리로 그가 내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손을 가만히 밀어내고는 그에게서 돌아섰다. 마당 저편에서 아직도 김이 서서 나와 태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방 쪽을 돌아보았다. 방 밖을 내다보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부산하게 이쪽 저쪽으로 흩어져 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 시선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 내 핸드백을 찾았다. 나는 곱게 웃으며 방 밖으로 걸어 나왔다. 고작 종이컵 한 잔의 소주를 마셨을 뿐인데도 대병 소주 한 병을 말끔히 비운 사람처럼 나는 턱없이 생에 대해 도도해진 것 같은 발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렀다. 수문이 보였다. 수문은 아직도 열려있지 않았다. 어쩌면 저 수문은 영원히 닫혀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민물과 바닷물은 애시당초 섞이게 되어 있지 않은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비틀비틀 수문 위에 길을 걷는다. 한쪽 바다와 한쪽 민물을 가로막고 있는 수문 위에서 나는 비로소 뒤를 돌아본다. 숭어회와 메기 매운탕이 전문이라는 붉은색 간판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그 간판 밑에 줄고 있는 개가 보였다. 그리고 불현듯 나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하는 김의 모습도 나는 멈추어 선 채로 내게로 달려오고 있는 김을 오래 바라본다. 어쩌면 모든 것은 저물어가는 오후의 환영일지도. 어느 날 오후 매표구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 좁은 매표구 틈으로 저물어가는 오후의 햇살이 스며들어 내 흰 손등을 기어오르고 있다. 좁은 매표구 틈으로 저물어가는 오후의 햇살이 스며들어 내 흰 손등을 기어오르고 있다. 어느 날 오후인가에 나는 아마 행복했을 것이다. 손등을 기어오른 햇살이 내 팔목을 타고 오르고 기어코 내 뺨까지 다가왔을 때 나는 그 좁은 매표구 안에도 햇살이 가득한 세상이 있다는 것에 행복했을 것이다. 세상은 내가 존재할 수 있을 만큼만 작았고 좁았고 그리고 따뜻했다. 그때 어쩌면 차글차글 영사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때 아마 나는 나른한 졸음에 겨운 채 수문이 열리는 꿈을 꾸었을 것이다. 물이 물과 섞여 한 몸에 물이 되는 꿈을 말이다.